안녕하세요. 천운보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부르는 방법만 찾아요. 황금돼지를 두고 부적을 붙이고 행운의 식물을 키우죠. 그런데 저는 수백 명의 집을 보면서 단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복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운과 터의 기운이 매일 교차하는 운의 통로입니다. 그 흐름이 고요하고 깨끗해야 복이 들어오고, 흐름이 막히면 돈도, 건강도, 인연도 함께 막힙니다. 이걸 풍수에서는 기맥이 막혔다, 영리에서는 운의 순환이 끊겼다라고 말합니다. 집의 기운은 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순환할 때는 맑고 투명하지만 고여 있으면 탁해지고 썩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들이려 하기 전에 그 물건이 어떤 기를 품고 있는지는 거의 보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주인의 불운이 남은 가구, 쓰지 않는 낡은 장식품, 혹은 죽은 기운이 깃든 물건들이 그대로 집 안의 물기를 막습니다. 이런 물건은 단순히 낡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이 흡수와 방출을 반복하면서 터의 파동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터가 불안정해지면 사람의 감정도 흔들리고, 돈이 모이지 않으며 이유 없는 피로와 다툼이 잦아집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가족끼리 괜히 예민해지고 다투게 돼요.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미 집안의 흐름이 막힌 겁니다. 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터와 사람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직접 보고 느낀 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물건 3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터의 에너지와 인간의 운이 실제로 부비치는 기운의 과학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집 안에 어떤 물건이 복을 막고 있는지 분명히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멈춰있던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복의 흐름을 막는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오래된 원목 가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무가 자연의 재료이니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영리와 풍수의 원리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목은 생명과 확장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기운은 살아있을 때, 즉 생목일 때만 길하게 작용합니다. 나무가 잘려나가 세월이 오래되면 그 속의 수기가 말라버리고 대신 음기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걸 풍수에서는 목기한 또는 목심동토 현상이라 부릅니다. 나무의 속이 얼어붙은 기운이 되어 터의 생기를 흡수하고 주변의 양기를 막아버리는 현상이죠. 특히 오래된 원목 가구는 그 안에 사람의 기운이 스며든 물질입니다. 사람이 오랜 세월 안고 기대고 손을 얹으며 쓴 가구는 그 주인의 감정, 고통, 불운까지도 흡수합니다. 그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오면 그 집의 터와 공명하면서 마치 탁한 물결이 맑은 연못을 흐트러뜨리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입니다. 터의 기운은 바람과 물의 흐름처럼 미세하게 순환하는데 목재 속음기가 그 흐름을 잡아버리면 현관에서 들어온 재물의 기운이 거실이나 안방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현관이 입구라면 원목 가구는 막힌 둑처럼 작용하는 셈이죠. 결과적으로는 돈이 집 안으로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가족 간의 기운이 뒤엉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풍수에서 나무는 생기와 성장을 의미하지만 시간이 지나 썩은 나무는 정체와 멈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집에 고가의 앤틱장이나 오래된 원목 식탁 혹은 수십 년 된 장롱을 두게 되면 그 기운이 한 곳에 눌러앉아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새로운 일이나 재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있는 복조차 점점 바닥을 보이게 되죠. 특히 거울이 붙은 원목 가구는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거울은 공간의 기운을 반사하는 물체인데 오래된 거울은 옛 주인의 파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의 음기와 결합하면 집안의 묘한 한기가 감돌며
밤이면 기운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집은 아무리 좋은 부적을 걸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부적이 흡수한 기운을 다시 토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리학적으로 보면 나무는 토 위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목의 기운이 과해지고 그 속이 차가워지면 토의 생기가 얼어붙습니다. 즉, 집터의 근본 에너지가 식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집에서는 사람의 몸도 차가워지고 소화가 약해지거나 손발이 차는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재물운이 막히는 동시에 건강운까지 함께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미 이런 가구를 집에 들여놓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옮기거나 음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구의 하단에 옥판이나 황토석을 깔아 차가운 기운을 흡수시키고 가구 주변에 둥근 잎식물이나 밝은 조명을 두면 기운의 정체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회 정도 창문을 열고 가구 주변의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기운은 반드시 썩습니다. 결국 핵심은 모양이 아니라 기운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멋진 앤틱 가구라도 그 안에 기운이 죽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복을 잠그는 자물쇠가 됩니다. 나무는 살아있을 때 복을 키우지만 죽은 나무는 그 복을 가둡니다. 복의 길을 막는 두 번째 물건은 남이 쓰던 지갑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가죽 조각처럼 보여도 지갑은 돈의 그릇, 즉 재물의 기운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을 금맥기, 영리학에서는 재성의 저장소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금맥기가 한번 사용된 후에는 이미 그 주인의 기운이 완전히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손이 매일 닿는 물건은 모두 채기, 즉 몸의 파장을 기억합니다. 특히 지갑은 매일 손으로 열고 닫으며 돈의 흐름, 감정의 진동, 심리적 불안까지 그대로 흡수하죠. 그렇게 형성된 에너지는 새 주인에게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타인의 지갑을 쓰면 그 사람의 재물 흐름뿐 아니라 불운, 손실, 빚, 스트레스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형태를 가지지 않지만 파장으로 남습니다. 그 파장이 지갑 속 섬유와 금속 장식에 남아 다음 사용자의 운의 주파수와 섞이게 되면 그 집의 금전운이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영리학에서는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재성의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가 강한 사람은 금의 기운이 보완을 해주고 수가 많은 사람은 목의 기운이 조화시켜줍니다. 그런데 타인의 지갑은 그 사람의 재성 파장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사주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걸 재성충이라 부릅니다. 즉, 남의 돈 기운이 내 돈 기운과 부딪혀 재물운이 흐트러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주에 수가 많은 사람은 돈이 물처럼 흘러나가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전 주인이 토의 성향이라면 그 지갑은 흙의 기운을 품고 있죠. 수와 토가 만나면 토가 수를 막습니다. 결국 내 안의 돈 흐름이 억제되어 지갑을 새로 바꿨는데도 오히려 돈이 더 빠져나가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건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누군가의 명품 지갑을 물려받고 나서 사업이 갑자기 기세를 잃거나 평소보다 금전 사고가 잦아진 경우 그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부분 기운의 전이 때문입니다. 더 위험한 건 그 지갑의 전 주인이 불행한 사건이나 이별, 파산 같은 강한 감정의 흔적을 남긴 경우입니다. 그 파장은 단순한 물질적 기운을 넘어 감정 에너지로 남습니다. 이 감정은 미세한 주파수로 작용해 지갑을 쓰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소비 습관까지 바꿔놓습니다. 이전 주인이 불안할수록 새 주인도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돈이 손에 있어도 자꾸 쓰게 되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남이 쓰던 지갑은 아무리 비싸도 절대 쓰지 마십시오. 지갑은 외형보다 기운의 시작점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새 지갑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오행에 맞는 색상을 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가 강한 사람은 흑빛색, 베이지색, 노란색 계열로 안정시키고 화가 강한 사람은 검정이나 남색으로 기운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렇게 색으로 오행의 균형을 맞추면 지갑 자체가 하나의 작은 풍수장치가 됩니다. 셋째, 새 지갑을 사용할 때는 첫 일주일간 돈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지폐의 머리가 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가지런히 정리하세요. 기운은 질서와 방향을 좋아합니다. 돈이 가지런하면 재물의 흐름도 고르게 흘러갑니다. 이건 사주보다 빠르게 운을 바꾸는 작은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누군가 선물한 지갑이라면 반드시 운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고 형통한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힘든 일을 겪은 이의 물건이라면 그 마음의 무게가 고스란히 옮겨올 수 있습니다. 지갑은 돈만 드나드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사람의 인연과 기운이 함께 오고 가는 매개체입니다. 결국 지갑은 단순한 소비품이 아니라 내 재물운을 담는 기운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남의 손때로 탁해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돈줄이 와도 머물지 못합니다. 새 지갑은 새 운을 부르고 낡은 지갑은 지난 인연을 붙잡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한 줌의 가죽이 당신의 돈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갑이 돈의 그릇이라면 현관은 복의 문입니다. 돈의 기운이 개인에게 머문다면 복의 기운은 집 전체를 감쌉니다. 그런데 이 복의 첫 번째 통로가 막히면 그 어떤 행운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기의 입구, 운의 관문이라 부릅니다. 모든 재물운과 인연운은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모든 불운과 병기는 현관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이곳이 깨끗하면 집의 기운이 순환하고 막혀 있으면 복이 문턱에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현관을 단순히 출문이 아니라 운이 들어오는 구멍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집을 보면 현관에 신발이 겹겹이 쌓여 있거나 생수병과 택배 박스가 차곡차곡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말라 죽은 화분이나 오래된 장식이 그대로 두어지기도 하죠. 이건 단순히 보기 싫은 수준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완전히 막는 행위입니다. 기운은 바람과 같습니다. 공간의 온도, 습기, 구조에 따라 흐르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죠. 현관은 집 안으로 바람이 처음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의 순환이 막히면 집 전체의 기맥이 끊깁니다. 이걸 풍수에서는 기단절이라 부릅니다. 그 순간 돈은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사람의 기운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영리학적으로 보면 현관은 사람의 사주 중에서도 비견과 겁재의 영역과 닮아 있습니다. 즉,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받아들이는 위치죠. 이 자리가 혼탁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 사람과의 관계, 즉 사회적 기회와 금전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상하게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없다. 돈이 벌려다가도 일이 틀어진다. 이런 현상은 집의 현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집. 그건 곧 가족 간의 운이 엇갈리는 질입니다. 신발은 발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발은 인간의 움직임, 곧 인생의 방향을 나타내죠. 그래서 신발이 엉켜 있으면 집안의 기운도 꼬이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신발이 가지런하면 가족의 운이 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단순히 정리정돈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정돈하는 의식인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현관의 향입니다. 현관이 동쪽을 향하면 목의 기운이, 서쪽이면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변이 어둡거나 막혀 있으며 그 좋은 기운이 흡수되지 못하고 되튕깁니다. 예를 들어 현관 앞에 큰 신발장이나 커튼이 막고 있다면 기운이 제자리에서 맴돌며 음기가 쌓입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집안의 공기조차 무겁고 눅눅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기운의 농도가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관은 열림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최소 30분은 현관문을 열어 집 안의 공기를 바꿔주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묵은 음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이건 명리학적으로도 운의 교체입니다. 둘째, 현관의 바닥이 보이게 하세요. 가장 좋은 복의 기운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닥이 가려져 있으면 복이 올라올 틈이 없습니다. 현관 매트 밑에는 늘 깨끗한 돌기운이 닿게 하고 신발은 두세 켤레 이상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셋째, 현관에는 반드시 생명 있는 물체, 즉 초록식물이나 작은 조명을 두세요.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의 방향을 유도하는 표식입니다. 현관의 기는 항상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식물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넷째, 현관 거울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마주보는 위치에 거울을 두면 복이 들어오다가 반사되어 나갑니다. 그 대신 벽 한쪽에 비스듬히 두면 들어온 복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거울은 빛의 흐름을 바꾸는 도구이자 풍수에서 말하는 운의 반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에서 느껴지는 냄새와 온도도 중요합니다. 공기가 탁하거나 퀴퀴한 냄새가 나면 그건 이미 음기가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런 집은 아침마다 환기를 시키고 소금물로 바닥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수의 정화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현관의 탁기를 흡수하고 양기를 불러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집 문턱, 그 단 1m 안에서 멈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복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운은 흐름을 따르고 흐름은 늘 깨끗한 곳을 향합니다. 지금 당신의 현관이 그 흐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복이 드나드는 길을 정돈했다면 이제 그 길에 감사의 기운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적이나 재물을 준비하지만 풍수의 근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파동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영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신의 통로라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음양의 균형을 맞추고 터의 기운을 맑게 정화시키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풍수에서는 심기공명이라 부르죠. 사람의 마음이 맑으면 그 진동이 터와 공명하여 집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돌고 자연스럽게 복의 흐름이 따라 들어옵니다. 많은 집을 보면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불평, 걱정, 원망의 말이 가득합니다. 이건 깨끗한 그릇 안에 탁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하고 부적을 걸어도 그 마음이 거칠면 집의 기운은 탁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풍수는 장식이 아니라 마음의 조화입니다. 집은 주인의 마음을 담습니다. 주인이 늘 감사하고 하루를 소중히 여길 때 그 마음이 집 안에 남아 에너지로 변합니다. 현관의 공기도, 벽의 색도, 가구의 배열도 그 파동에 맞춰 스스로 안정됩니다. 이것이 터가 사람을 도와주는 공진의 법칙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어떤 의식보다 강력한 정화입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이렇게 속삭이세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이 평안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진심이 터의 기운을 움직입니다. 감사의 말은 공기 중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파동이 벽을 타고 바닥을 타고 당신이 사는 공간 전체에 복의 진동으로 남습니다. 결국 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터는 그 마음을 듣고 기운으로 답합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의 운명은 결국 자신이 만든 진동 위에 흐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이 그 진동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무는 모든 복이 다시 밖으로 흘러
세상의 선한 기운으로 퍼져나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기운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밝은 복의 파동이 퍼져나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집 이야기, 궁금한 터의 기운도 함께 나눠주세요. 천운보살이 기운으로 답하겠습니다.